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이제 민법 강의를 또 시작을 하는데요. 책을 보다시피 굉장히 두껍죠, 그죠? 예, 켰습니다. 또 안 돼요? 굉장히 두껍죠, 그죠? 이거를 2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강의 시간은 오늘부터는 1시 40분 정도에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정도에 또 일요일 날 한 번 또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왜냐하면 이게 뭐 1시 40분까지 하더라도 2달 안에 끝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미리 공지할 겁니다. 하루 보강을 해가지고 2월 달까지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는 좀 있죠. 이렇게 많은 양을 2달 만에 끝나는 이유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 3개월 이렇게 하면은 뒷부분 할 때는 앞에 거 다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2달을 하더라도 두 번째 달 중간쯤 되면 앞에 거 다 까먹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뭐죠? 2달 단위로 해가지고 반복을 해야 우리가 기억이 오래 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는 1, 2, 3, 4, 5, 6 해가지고 3번 반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3번 반복하시면 이제 얼추 감 잡히고 이제 문제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교재를 펴보시면 이제 맨 앞에 뭐가 나오죠? 뭐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가 뭐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출제 빈도 분석표가 나오죠. 이게 보면은 어디에서 집중돼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민법은요 그런 건 없고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은 좀 많이 나오고 적은 부분은 적게 나오고 이런 거고요. 뭐 어디 부분이 뭐 특별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민법 총칙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이 민법 총칙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공부할 때는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문제가 풀 때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뭔가를 막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셔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죠. 챕터 1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 해가지고 1. 법률관계 구별 개념에서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틀어 가지고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뭔가 좀 맞춤법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맞나요? 생활관계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관계라고 해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도덕, 친분, 종교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죠. 요새 가장 큰 문제되는 게 요새 최순실 씨, 박근혜 씨 문제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양반은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혼돈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친구라 그러나요?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뭐 죄책감도 없죠, 그죠? 아무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법률관계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 도덕이나 친분, 종교에 의해서 구별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고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를 먼저 하나 좀 점검하는데요. 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건 의무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가 되냐면 의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 등이 따르게 되는 게 뭐예요? 법률 관계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50만 원을 빌렸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법적 제재가 따르겠죠. 따라서 그 50만 원을 빌렸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 관계가 되고, 친구하고 대전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관계죠. 왜냐하면 안 가면 이 나쁜 새끼하고 욕하고 말지 어떤 법적 제재, 제 집에다가 뭐 압류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끔,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가끔 법률 관계와 인간관계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때는 결국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느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뭐가 나오냐면 호의관계가 나오고 있다. 호자가 좋을 호자거든요. 그래서 호의는 좋은 뜻, 다시 말하면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고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시는데 길이 같은 방향에서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호의관계죠.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일이 생기면 오늘은 뭐 버스 타고 가세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의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가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것은 인간관계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 문제가 발생했고요. 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 걸어가는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는 것은 뭐죠? 호의관계고 인간관계인데, 근데 그 아이를 태우고 가는 과정 중에서 오늘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그죠? 안개에 앞이 안 보여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 아이가 다쳤다면 저는 다친 아이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뭐로 바뀐 거죠? 법률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고요. 해주기 싫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던 치료비가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일로 좋은 뜻으로 하게 됐는데 속된 말로 뭐죠? 엮인 거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엮였다 그러셨는데 덤탱이 쓴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저에게 모두 부과시키는 것은 가혹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깎아주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호의로 동생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깎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감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아이가 차를 타게 된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기 싫은 애를 억지로 태웠다면 이 아이의 감액 비율은 작아요. 거꾸로 제가 태우기 싫었는데 지가 억지로 탔으면 감액 비율이 크고요. 또 만약에 얘가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더 많이 다쳤다면 그 안전벨트 안 맨 것도 뭐 하게 돼요? 감액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의로 탔다 그래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호의를 동승하게 된 경이나 또는 안전벨트를 안에서 많이 다쳤다 과실 부분을 참작을 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감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호의 동승과 관련 손해 발생 시 호의자와 동승자 간의 인적 관계, 은행의 목적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경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은 당연히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타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 그러면 100% 감액하는 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제패주 이 판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를 갔어요. 왔는데 술 먹으라면 야, 술 한잔 하시가 그랬더니 나 차가 져서 안 돼. 자식아 먹어 이 자식아 해가지고 술을 지가 먹였어. 지가 먹여놓고 이제 뭐예요? 야 가자 집에 대리운전 자식 분태를 네가 운전해 해가지고 지가 술 먹이고 지가 운전을 시켜가지고 사고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감액을 많이 하겠죠. 다시 말하면 감액을 많이 할 뿐이지 100% 감액한 예는 없어요. 그것이 2번 판례. 2번 보시면 음주 또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폭이나 책임 배제 묵시적 약정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감액을 많이 할 뿐이지 책임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상액이 빵원이 되는 것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은 우리는 보통 보험회사가 가입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할 때 행적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감액 기율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동이 나오고 의의가 나와요. 일단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예요? 권리의 변동이다. 끝이고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짜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자,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받게 된 것은 원시 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다면 승계 취득 또는 뭐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절대라는 말과 상대라는 말의 뜻이에요. 절대는 반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고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 상대라고 하면 뭐예요? 특정된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절대적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은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절대적 발생인 거죠.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갑이라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거니까 이걸 또 뭐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새롭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을의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이미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 물론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봤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발생이고,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니까 뭐가 돼요? 원시취득이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한 경우처럼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을 우리가 뭐예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돼요. 이렇게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주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 갑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예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그죠? 이거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시거든요.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임차권을 뭐 해줬다고 해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뭐 했다고 해요? 설정해 줬다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내가 전세권을 줬다 하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말로 쓰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다시 둘로 나누고 있죠. 포괄 승계와 그 다음에 특정 승계죠.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승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는 게 뭐예요? 특정 승계.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가장 대표적이죠. 자, 보세요. 갑이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뭐만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오는 거죠. 갑의 다른 권리는 안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상속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을이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니까 이게 뭐가 돼요?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용어 정리인데 포괄 승계 예를 보시면 뭐가 있죠? 상속 나와 있고 포괄 유증. 유증이란 말이 뭐죠?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징여예요.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자동차는 개똥이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유증인데 유언장에서 어떻게 쓰느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갑돌이에게 줘라 라고 하면 저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넘어가니까 포괄유중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도 뭐죠? 포괄승계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C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누구한테요? C한테 넘어가고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C한테.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회사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근데 설정적 승계 말씀드렸고 박스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나옵니다. 그 수업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모르시면 참지 마시고 그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랬나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그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그 현자라 그러나요? 사람이 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너는 잘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은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니보다 낫다.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뭐예요? 문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뭐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죠. 그죠? 모르니까 학원 다니는 거니까 질문하실 때 꼭 이런 거 하죠. 아이씨, 내가 이딴 질문은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아무 감정 없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그, 지금 몇 분이죠? 한 10분 되시는데, 이게 딱 좋아요.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한, 그, 좀 이기적인 얘기지만, 강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50명, 60명, 80명, 100명 이러면, 학원은 저촉이죠. 하고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정도가 딱 좋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 대신 오늘 좀 늦은 분 계시죠? 그죠? 시간은 우리 지키자고 그죠? 9시. 제가 한 명이 와도 9시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죠? 9시에 할 테니까 좀 왜냐하면은 10시 그죠? 10시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시면 늦으신 분도 순간적으로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멍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인원 많지 않으니까 서로가 협력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딱 지켜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죠? 절대평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강생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제가 떨어지면 내가 붙는다가 아니라 모두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도 좀 뭔가 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들 서로가 이렇게 좀 조심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좀 지킬 거 지켜주면서 으쌰으쌰하면 많이 붙어요. 근데 막 분위기가 막 묘해가지고 막 나는 막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한 2번이나 봤나 봐. 그럼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해.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해. 애들도 아닌데 막 수업하다 말고 막 싸우고 아주머끼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피해를 봐.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막 굉장히 꿀꿀해지고 그분은 뭐 때린 분이든 맞은 분이든 다음 주 안 오고 만다 그러면 자기들이야 그러지만은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렇게 서로가 좀 위해 주시고 좀 그래야 돼요.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 아줌마는 여자잖아요. 수험생이 있어요. 수험생은 또 다른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근데 정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면요. 막 잡생각도 나고 막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돼요. 아주 제가 왜 잘하냐면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15년을 했거든요. 사법시험 공부를. 그러니까는
그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다시는 하기 싫어, 다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수험생이라는 이 신분이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 한 분 계시는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 수험생이라는 성이 따로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으쌰으쌰 해주셔야 되고, 그죠? 굉장히 센치해지고 연약해지고, 별거 아닌 말에 먼저 충격받고, 특히 또 조심할 게 또 뭐냐면 그 주변 분들한테 미리 좀 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친지분들이 공부한다는 얘기를 논다와 동일시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가지고 온갖 집안의 잡단 심부름은 다 시키려고 해. 그죠? 갑자기 뭐저 시댁 형님이 전화 왔어. 통성해가지고 그죠? 뭐 오늘 가서 어떻게 해?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갔다 오라니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를 논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다가 뭐해? 나는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10월 달까지는 저를 좀 내부 주시는 이렇게 미리 좀 선포를 해놓으셔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초장에는 좀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다가 한 5월 달, 6월 달 돼서 안 해주면 그쪽에서 삐져. 그 전에 그죠? 하다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딱 선을 긋고 나는 공부하고 10월 달까지는 나는 공부할 거니까 나한테 뭘 시키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딱 선포하시고, 특히 가족들한테도 미리 선포해 두셔야 이 트러블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10월 달까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죠? 100% 다 합격하셔야 되겠죠. 100% 아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자, 교재 보시면 권리의 변경이 나옵니다. 다시 가다니죠. 1번 주체 변경이 나와요. 일단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똑같은 말이다. 자,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니까 뭐예요?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뭐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죠. 따라서 주체 변경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전적 승계하고 같은 말이다. 끝이죠. 그 다음 하단에 내용의 변경에서 기억, 질적 변경이 나오고 우측 상단에 양적 변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이건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주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일단 자,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뉘고 있죠. 첫째, 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작용의 변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수험적으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셔야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권리자의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변경되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그럼 질적 변경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변경될 때 할 때 떠오르는 거.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 한다는 거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 임차인,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샀어요. 그럼 저는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그죠? 많죠? 그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게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인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솔직히 별 방법 없어요. 돈 안 주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매원도 해보고 뭐 지랄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결국은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나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뭐예요? 매매대금 청구권인데 지금 뭘 행사하고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고 있다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양적 변경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요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여전히 이 집의 소유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그죠? 전세권 설정 전에도 소유권, 설정 후에도 뭐의 소유권,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병이라는 거죠. 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똑같이 소유권이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뭐예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양적 변경이란다. 물론 늘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을의 전세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면 이제 갑은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겠죠. 자, 양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처럼 양이 늘어나거나 줄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그 다음 작용의 변경입니다. 권리 자체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거든요. 이 작용을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예요? 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임도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점인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주택 임차에는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뀐 건 아니죠. 하기 전이든 후든 이 사람의 권리는 뭐예요? 주택 임차권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랑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도 바뀐 거는 없어요. 다만 뭘 갖게 됐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사후가 바뀌는 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여전히 주택 임차권이고 양도 변함이 없지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된 것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자, 이런 상태면은 경매가 되면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갑의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이 말소된다 그래서 을 저당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을은 갑이 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가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저당권 왜 설정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아니에요.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안 갚으려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경매할 수 있었고 없어도 뭐예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량도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1순위 저당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소멸이 나와요. 절대적 소멸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 자,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죠. 근데 문제는 갑의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를 구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들을 외울 건 아니고 용어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에서 서설이 나오고요. 서설해 가지고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사실이 뭐냐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이죠. 지금까지 한 거 워밍업, 용어 정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뭐죠?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때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라고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요.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럼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을은 갑에게 대출을 받든 어떻든 간에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아마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 2달 동안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느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1억에 매매 계약했다 하고 1억을
빌려줬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민법은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뭐예요?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는 두 가지밖에 안 들어요. 1억에 매매 계약했다고 1억을 뭐죠? 빌렸다. 이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전형적인 거래가 민법의 전부예요. 이게 민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계약법까지 끝나게 되면 한 번의 거래를 뭐 하게 되냐면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저번 주에 들은 거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연결되고 요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게 되면 민법이 다 뭐 하게 되냐면 끝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 앞에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 동안 의사표시 하다 민법 총칙 끝나요. 그다음 물권법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요. 또 계약법에서 뭐예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면 뭐가 끝나게 되는 거죠? 계약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솔직히 저번 주에 수업 안 들으신 분들 또 오늘 수업 들을 때 좀 어려운 게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민법은 계속해서 스토리가 뭐 하게 되냐면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2달 한다 그러면 몇 번 수업하냐면 8번 수업해요. 8번 내지 9번. 보험까지 해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 다음 주 강의까지 연결이 돼. 2주가 빠져요. 근데 한 달에 봐야 몇 번 해요? 4번 하는데 2주를 빠진 결과가 돼버리면 반은 날리고요. 한 반달. 반달 날린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2달 강의가 아주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한 3월, 4월, 5월, 6월 되면은 잘 하시는 분들 생기고 못 하시는 분들 생겨요. 특징은 그분의 직접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빠지신 분이 결국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이 빠졌나? 한 번 빠졌는데 2번 빠지는 이 한 번, 2번이 결국은 1년 동안의 실력을 결정하는 남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결석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붙을까 안 될지도 몰라. 내가 확실하면 열심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공부는요 간단합니다. 결석 안 하시면 돼요.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떨어졌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진짜로. 내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떨어지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솔직히 저는 인터넷 동영상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유혹해. 오늘은 괜찮은데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러면 에이씨 인터넷으로 보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면 이제 가면 또 미국에서 또 지랄거리겠지 이러니까 또 가기 싫어. 그래 버리면 이제 이게 뭐 1년이 또 날아가 버려요. 인터넷을 보지 않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예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합격하신 분들 물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독하신 거야. 진짜로.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강의 듣겠다 이렇게 컴퓨터 앉아있으면 우린 성인이다 보니까 냅두질 않아요. 4시간을 냅두질 않아. 막 카톡 오죠. 엄마 불러대죠. 자기야 불러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하루에 4시간, 3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진짜 독하신 분이야, 그분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시면 돼요?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빠지지. 그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 화율이고 요율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안 빠질 거라고 굳게 저는 믿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것도 있다. 구성 분자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 의의는 뭐예요? 교재 볼까요? 법률 사실. 양가로 3번이죠. 법률 사실이란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법률 사실이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에 법률 요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뭐예요? 법률 사실이 한다. 그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뭐죠? 사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결국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볼까요? 넘겨서 8페이지 오시면 또 나옵니다. 법률 요건이 뭐냐? 또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은 안 읽어볼게요. 안 읽어. 이거 나중에 좀 보고. 사전에 보시면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요? 법률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볼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죠. 그죠? 그러면 목적과 목적물이 같은 말일까요? 목적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갑한테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건물이 나의 목적이요 라고 말할 미친놈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아파트를 내놨어야겠죠? 아파트 팔려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내놓은 이유가 목적이 뭐세요? 그랬더니 목적이 이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국 목적물과 목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한테 물어봤어요. 왜 파시는데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시는 거예요? 이 건물이 좋아서 제가 이전 등기 받으려고요.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 효과와 목적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목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는데 여기서 핀트를 뭐로 가시면 안 돼요? 목적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요 법률 사실의 구체적인 분류를 해볼 건데 그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